이미 아파트 값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주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이터 요소는 매물량, 거래량, 또 금리, 또 경매 나온 물건도 많이 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박사님은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이 좀 오르고 이럴 때 네.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 거고 부동산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가 않고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네.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서 나는 게 강남의 일부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뭐 신고가가 형성되고 고가로 형성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도 뭐 다른 지역은 오르지 않았거나 좀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강남의 특정 지역만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똘똘한 할채 이런 개념이 언제부터 터졌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부자들도 올라와서 서울의 비싼 지역을 아파트를 한 채 사놔야 되겠다 이런 개념 때문에 사는 분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취임한 지 넉 달도 안 됐는데 많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러면 향후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건들지 마라, 그냥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돈 많은 분들이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네. 또 실제로 많이 확보한 분들도 있어요. 강남에 뭐 값비싼 아파트가 팔린다고 하는데 그걸 이미 팔아가지고 현금한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늦게 사신 분들이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경제가 침체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형편없이 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중심 지역은 맨 나중에 떨어지니까 마치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보면 빈곤층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경기 침체 시작이거든요. 장기화되면 점점 많아져요. 빈곤층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경기 침체인데 장기화되면 고가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안 오른 지역 지방은 더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은 이미 자금을 확보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강남의 특정 아파트들, 특정 집들은 뭐 정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막 팔리고 그래서 네. 와, 우리나라에 저렇게 부자가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야, 저런 집이 저렇게 오르면 덩달아서 다른 집들도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마음 급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거죠. 찐부자들의 세계하고 우리의 세계는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강남에 보면은 뭐 50억 또 30평이 100억 간다고 뭐 또 뭐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오른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이 따라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찐 부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가구 수를 보면은 한 1% 가구가 3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1%면 우리나라 2,200만 가구니까 22만 가구가 3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집 말고 집 포함해서? 집 포함해 30억. 30억? 네. 내가 30억을 순자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30억짜리 집을 사면은 그 부담은 엄청난 거예요. 못 사잖아요. 30억짜리 집을 살려면 그거보다 2배나 3배 이상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0억 가까이 돼야 30억, 4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억, 2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퍼센트가 0.1%, 2%, 2분이 안 될 거예요. 더 그렇죠. 적어져요. 그러면 사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 값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주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상품이에요. 건물 한 채가 한 50억 하는데 그럼요.
그 아파트 요거 한 칸 가지고 그 아이, 50억 그럼. 원 말이 되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나 골동품처럼 부자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물건으로 봐야 되지, 상품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래요. 한국에 40평짜리 아파트가 50억 간다, 60억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 위주로 살지만 30평, 40평 정도 되면은 중산층 밑에 중하위 계층이 거주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50평, 80평 돼야 중산층이 거주하는 거예요. 미국의 단독주택이 다 그래요. 만약에 30평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닭장에 거주하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더군다나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림처럼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골동품이나 그림처럼 명품이다. 그냥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서글프죠. 어떻게 그런 집들이 그림과 골동품처럼 값이 그렇게 오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무나 달라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극소수의 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 우리나라 찐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 가지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투자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하락한데 상업용 부동산을 살려고 계속 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택은 잘 안 사요. 미국의 주택은 오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최고가 아파트 이렇게 50억 이상 이야기했는데 미국도 물론 100억짜리, 1000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1년 내내 사는 게 아니고 별장이에요. 야, 근데 2천억? 뭐 전망 좋죠. 그냥 별장, 그냥 파티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콘도라고 아파트 80층, 90층짜리 있거든요. 그런데 펜트하우스가 보통 100평, 200평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거의 뭐 800억, 900억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평당 한 3억 이상. 어마어마해. 근데 그런데도 별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비싼 경우가 별로 없죠. 저도 그거 봤어요. 존 트라볼타 집인데 네. 거기에 비행기 경납고가 있고 네. 집 안에 그 비행 활주로가 있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구 집이냐 이랬더니 존 트라볼타 집. 그렇게 별장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초고가 아파트라도 가족의 삶의 공간으로 아마 대부분 살 거예요. 제가 알기는. 물론 별장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사람의 삶의 공간으로 사는 데가 50억, 60억 이렇게 명품처럼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넘사벽 부자들이. 그럼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앞부분의 얘기 그리고 찐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또 경기의 흐름도 있지만 정책 결정 관련해서도 정책 있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없고 부동산의 가격을 가장 결정짓는 것, 경기, 정책 이런 것들입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정책이. 네.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정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다 올리는 목적이 강해요. 어떤 정부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올리려고 그러고 어떤 정부는 부동산값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까봐 복지 정책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부동산을 올리려는 정부가 더 많았어요. 아닌 정부도 물론 있었죠. 올리는 그런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뭐 규제나 완화 정책을 쓰는데 규제보다 저는 완화 정책을 더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규제 정책을 쓸 때는 효과 없는 정책을 써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규제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강한 규제 같지만 예를 들어 양도세를 막 중과한다. 강한 규제 같죠? 거기 값이 더 올라요. 그 플러스에서 파니까 매물을 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 없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그래서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경우가 좀 많았죠.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의 유형이 많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아파트 생각하는데
아파트, 또 뭐 개인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업용 부동산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부담스러운 부동산은 어떤 유형의 부동산입니까?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상업.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과거부터 위험이 계속 왔죠. 근데 위험이 지금 도래한 거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미국 평균 상업용 부동산이 20% 하락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버티기를 잘하잖아요. 네. 자, 경기가 좋아지겠지, 금리가 내려가겠지 하고 막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공실 많잖아요. 공실. 뭐 지방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데는 뭐 공실이 뭐 반 가까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최근에 경매 나오는 상가 경매 나오는 거 보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그 상가를 낙찰받은 분도 나는 손해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경기가 없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가가 가장 위험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한은.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초고가 아파트도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로 진행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향후 몇 년 정도, 글쎄 이거 예측이 가능할까 싶은데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할 때가 있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근데 언제 깨졌냐? 코로나 때 깨졌어요. 코로나 때 부동산 값이 그때 사이클이 깨져버린 거예요. 코로나라는 아주 그런 게 와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주택값이나 건물값이나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2022년도에 한번 떨어졌죠. 강남 집값도 한 30%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22년에.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그걸 못 참고 또 강력한 부양 정책을 썼어요. 1년도 안 돼서 상승 기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건설회사 부실한 데 있고 부채 비율이 200% 되는 데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80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회사들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정부에서 이제 계속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2022년도에 집값이 한번 하락했을 때 반값 이하로 하락하게 놔뒀으면 경기 침체가 2, 3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정책으로 계속 막는 돈을 풀어서 막는 그런 정책 때문에 2, 3년 갈 거를 지금 10년 이상 가게 생겼어요. 지금 침체가.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시장에 맡겼어야죠. 시장에 맡기면 사이클상 그냥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하락.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막았다는 거는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눌렀다가 더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일부 환경까지 우리한테 불리하게 와버리면 시장 상황은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 불허. 네. 2, 3년 정도로 끝나지는 않겠다. 40에서 60대입니다. 주거 조건, 고르는 조건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세대네요. 지금 이제 40대, 60대 이 사이 보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은퇴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동안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집을 갖다가 좀 적게 다운사이징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4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지방에 또 근교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근교나 이 지방으로 가면은 모든 게 불편해요. 우리가 뭐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 서울로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로 나오는데 불편해지면 또 술이라도 한잔 하다 보면 또 택시도 타야 되는데 너무 멀면은 나오기가 싫잖아요. 꼭 직장인들만 서울에 가까운 데 하는 게 아니라 40대, 60대들도 서울에 가까운데 그다음에 이제 집의 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 크기를 몇 평에 사는 게 좋은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당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저는 뭐 자기 감당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더라도 60평, 80평 살면 좋죠. 그게 쾌적하거든요. 쾌적해요. 사생활의 보호가 되고. 네, 그래서 감당 능력에 따라서 아파트의 크기나 주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골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녹지를 좀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도시에 대한 접근성, 뭐 병원 같은 것도 가까워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서울 바로 경계선 쪽 정도. 그거 좋죠. 그거. 예, 분당, 판교, 광교 뭐 요런 거기는 서울과 마찬가지죠. 판교나 광교 이 정도 되면 그거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대중교통도 좋고. 근데 이제 어디가 안 좋냐 하면은 편의시설이 없고 병원도 멀고 하는 지역. 물론 환경은 너무 좋죠. 공기가 너무 좋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죠. 근데 별들이 반짝이고 공기 좋은 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오래 못 가요. 1년 동안은 굉장히 자랑을 해요. 밤에 보니까 하늘에 별이 막다. 또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쯤 되니까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니까 또 다시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못 살겠다는 거지. 지방도 서울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 예를 들어 병원이 옆에 있고 편의시설 옆에 있고 그러면은 지방도 괜찮을 수가 있죠. 서울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한 4에서 60대 이런 분들은 어디들 사는 걸 선호하세요? 미국은 40대, 60대 되면은 단독주택을 선호해요. 젊어도 단독주택을 다 선호를 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미국의 콘도는 값이 잘 안 올라요. 오르죠. 단독주택만 오르더라도 좀 오르는 거지. 콘도는 그렇게 오르지. 그게 투자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콘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되는 완전히 상황이네. 틀리죠. 예.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사실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뭐 층간 소음, 아무리 잘 지어도 층간 소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프라이버시로. 나 혼자 마음대로 고기 구워 먹고 냄새 나도 상관없고 소음 아무리 질러도 상관없고 이런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물론 뭐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 문화가 됐지만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10층 이상 잘 안 지어요. 뉴욕의 뭐 80층, 90층은 그 맨션 개념, 다시 말해서 그 별장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예를 들어 80, 90층에 산다. 저는 어지러울 것 같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층 이상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100층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만일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층에 살고 있는데 밑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기둥만 쭉 연결돼 있고 그 아파트만 80층에 딱 있다. 잠이 오겠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근데 무서움을 못 느끼는 건 뭐예요? 밑에 아파트가 쫙 다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만일에 아파트 아무것도 없고 내가 80층에 내 아파트만 딱 한 채가 있다, 들거라니 100평이 아니라 200평이라도 못 살아요. 그래서 고층은 거주의 공간으로 굉장히 불편한 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저층을 선호하고 콘도라도 저층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단독주택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밥 주는 아파트 해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밥이 뭐가 중요해요. 밥 주는 아파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아직도 문화가 있는데 땅이 좁은 영향도 상당히 크고 편리함을 너무 추구한다. 근데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주거 형태가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런 그 일반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원하더라고요. 여전히 아파트는 오르고, 이를테면 좀 뭐 평창동, 성북동 뭐 이런 쪽 보면 뭐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뭐 비싼 값에 사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일반 대중이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도둑이 별로 들지 않아요. 물론 도둑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귀중품을 집에 안 놔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귀중품을 집에 놔두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보는 시각은 뭐 쾌적성 이런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소소한 그런 차이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독주택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다. 선호되는 거는 뭐예요? 완벽한 방범망을 갖춘 재벌집. 근데 보통의 단독주택은 그 정도 방범망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에서 그런 로망들이 다 있거든요. 로망은 다 있죠. 근데 너무 이제 그것만 선호하지 말고 도시의 접근성이 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요런 거는 뭐 좀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습니까? 보유세 올리는 거. 보유세요?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정부에서 뭐 완화 정책
또 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도록 놔둬야 돼요. 시장 기능에 놔두면 자동적으로 사이클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둬라. 또 공기업도 많잖아요. 부동산 관련 공기업이 많잖아요.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도 만들고 또 주택도 일반 민간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것만 신경 써야지 규제를 하고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완화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게 보유세 인상, 재산세 인상이라고 봐요. 재산세가 인상하면 보유세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가지려는 의지가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산세 올려서는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걸 대폭 낮춰주고 보유세는 올리고 그다음에 상속세도 당연히 낮춰야 되겠죠. 이게 지금 미국 방식이네요. 미국 방식이죠. 네.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의 이런 재산세 방식은 다 틀려요. 어떤 주는 재산세 보유율이 부동산 가격의 0.28%예요. 어떤 주는. 그게 하와이거든요. 또 어떤 주는 2.49%예요. 부동산 값에. 그게 이제 뉴저지거든요. 매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네. 그러니까 재산세율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미국에 보면은. 그러네. 10배 차이 나죠. 근데 그 각 주를 보면은 재산세율이 높은 데는 시장이 안정돼요. 부동산이 막 폭등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율이 높으니까 보유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재산세율이 낮은데 아까 0.28이 하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고 계속 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세율이 낮잖아요. 네. 너무 낮기 때문에 보유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 값이 뛰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렇지만 우리는 종부세 같은 부담이 또 있잖아요. 종부세는 징벌적과세예요. 지금 이 종부세를 없애야 돼요. 그걸 재산세에다가 해서 적절가로 하고 그럼요. 취득록세를 낮추고 양도세 낮추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종부세가 1% 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액수가 크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싸잖아요. 미국의 일반 재산세에 비하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서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보유세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많이 높아진다. 그럼 소득이 적으면은 부담이 되겠죠. 네. 팔려고 그랬죠. 근데 그동안에 못 판 게 뭐예요? 양도세 폭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나 취득세는 대폭 줄여줘야 겠다. 미국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은퇴하고라도 집 한 채 그냥 가지고 이게 내 큰 재산이다 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를 늘려버리면 감당이 안 될 텐데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미국의 대부분 많은 주를 보면 재산세 만불까지 만불이면 1,400만 원 되죠. 1년에. 네. 만불까지의 주택은 비용 처리를 해줘요. 만불은. 그러니까 재산세가 만불 정도 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 다달이. 그렇죠. 근데 재산세가 1년에 만불 낼 정도 되면 집값이 얼마냐면 12, 3억? 12억, 3억 그 밑에 부동산은 재산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낼 수도 있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데 소득이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 10억 밑에도 다 재산세 내잖아요. 그게 없어요, 아예. 또 미국은 어떤 훌륭한 제도가 있냐면 55세 넘으면 이제 은퇴도 하고 이런 시기라고 봐가지고 기존의 재산세를 싸게 내오다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주는 취득세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요. 샀던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싸게 샀으면 그 싸게 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주변의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집마다 막 10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 재산세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55세 넘으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30년 전에 사서 쌀 거 아니에요. 재산세를 싸게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 새 집을 사도 과거의 재산세를 내게 만들어요. 55세 넘으면. 55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장기 거주한다 이거구나. 예, 장기 거주. 다른 나라의 훌륭한 제도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양도세 같은 거는 그럼 없어요? 양도세 있죠. 일단 취득록세는 없어요. 취득록세는 없어요? 네, 없죠. 양도세가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내는데 사가지고 다른 주택을 사면 양도세가 이연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연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거나 그거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이연이 돼요. 계속 이연. 그러면 내가 이제 한 40년 전에 집을 하나 5억에 샀다. 그럼 40년 지나면 한 아마 1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양도세가 엄청나잖아요. 100억에서 5억을 빼면은 뭐 95억에 대한 양도세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0억이 된 이 집을 상속을 하면 미국의 상속세는
개인의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면세가 될 거예요. 싱글은. 결혼한 분들은 한 400억까지는 면세예요. 상속세가. 5억 주고 산 집이 100억 됐다. 상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양도소득세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죠. 안 내는. 근데 만일에 이분이 상속을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돼요. 다 내.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양도세 이연 제도라고 그러는데 상속세도 굉장히 면세 제도가 높죠. 예를 들어 부부가 400억까지는 면세된다고 하면 미국 국민의 99%는 상속세 안 내는 거예요. 우리는 30억 넘으면 거의 한 반을 상속세를 내죠. 내는데,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세로 한 50%, 45%인가? 그 정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꾸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반 뺏기니까 외국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한테 지금 시기에는 요렇게 하시고 요런 건 좀 삼가해 주세요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안개 속이잖아요. 네.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날 분석해 봐야 소용없어요. 글로벌 환경이 변화가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전쟁 뭐 휴전한다고 그러놓고 아직도 미사일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새우예요 지금. 경제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어디다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훌륭한 투자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주식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샀다 팔아 샀다 팔아. 그걸 기다리고 하는 것도 진짜 최고의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려운 거더라고. 어렵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 못 참죠. 예, 못 참아요. 우리 해보셨어요? 아우, 저도 많이 잃었죠.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막 안절부절 못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현금을 한 1년, 2년 갖고 있는 것도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삶으로서의 부동산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